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두스입니다. 안드레아스 말름의 코로나 이후 오래된 비상사태에서 저자는 왜 세계 북반부 국가들은 코로나 사태에는 행동에 나섰고 기후 사태에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일까라는 물음으로 책을 시작하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15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2019년 이후 극한 기후 사태로 2,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 수도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과 기술을 모두 가진 북반구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반면 코로나19 대책에는 좀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동인을 찾기 위해서 저자는 코로나19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던 무렵 희생자가 어디 지역에서 발생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이탈리아의 부촌인 롬바르디아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온 시점에 유명 인사들과 정치인 톰 행크스와 그의 아내, 영국의 찰스 항세자와 총리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요. 책의 저자는 북반구의 부촌에 사는 누구도 기후 위기가 초래한 심각한 위험에는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에는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개발국가들의 적극적 대응으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에서 보여준 개발국가들의 정치적 결단이 왜 기후재난 대응에도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수경 활동가님의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내는 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의 저자인 이수경 활동가님은 1989년 환경과 공해 연구회를 창립하면서 이 활동가의 삶을 시작하셨는데요. 환경과 공해 연구회는 환경 활동가들이 이공계 전문가와 변호사, 의사들과 힘을 합쳐 설립한 환경 전문 운동가 단체로서 대구 패널 오염사고, 4대강 살리기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에너지, 대기, 수질, 폐기물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불평등의 기후변화를 재앙으로 이끈다. 2장 위기는 사회적 약자를 먹이로 자란다. 3장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 4장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지역이 있다. 이 챕터의 제목만 봐도 저자가 이 책을 통해 하려는 얘기가 좀 명확하게 보이죠. 책의 부제 역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깊숙이 침투하는 기후변화 현장을 고발하다인데요. 저는 이 부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됐는데 지금 출판계에 기후변화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잖아요. 개인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소비 제한적인 삶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책들도 많은데요. 이 책은 기후재난을 SF 소설에나 나올 법한 미래 일로 치부하지 않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사안으로 보면서 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좀 핵심적인 내용 3가지만 크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개인의 실천보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2023년 6차 보고서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만약 유지하게 된다면 20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기후 변화 폭이 만약 1.5도 이상일 경우에 곤충의 6%, 식물의 8%, 척추동물 4%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1.5도가 아닌 2도 이상의 기후변화가 닥칠 경우에는 곤충의 18%,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가 서식지의 절반 이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이 해양 생물종의 분포가 고위도로 이동하고 생태계 파괴도 점점 심해지는데 산호초는 1.5도 변화에서도 거의 70에서 90%가 감소하지만 2도의 기후변화가 닥칠 경우에는 산호초의 99%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2도 기후변화에서는 이 1.5도의 기후변화와 비교해 봤을 때 물 부족에 시달릴 세계 인구 비율 역시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2050년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2도가 아니라 1.2도를 넘기지 않도록 임계점을 정해야 한다고 해요. 불과 0.5도 차이이긴 하지만 이 기후변화는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2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좀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하고 1.5도까지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해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국가들은 개인의 실천과 변화를 촉구를 좀 하기도 하는데 이 수정활동가님은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해요. 2019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정에서 배출하는 비중은 4.5%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온실가스를 아예 전부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줄일 수 있는 배출량은 4.5%에 불과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합성세제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잘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녔는지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을 했는지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틀었는지 이런 공익 광고 자체가 좀 책임을 소비자와 국민에게 떠넘기고 진짜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가리게 돼요. 대기업은 규제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만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OECD 국가 중에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할 만큼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선진국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책은 이 원전 확대밖에 없어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25%에서 21.6%로 축소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시기에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정책이 좀 얼마나 이상한지 개인의 실천과 변화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과 정부에게 책임과 변화를 묻기 위해서라도 좀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정부를 선택하는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더 책임을 져야 할 사람과 지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토마 피케티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이 개인별 탄소 배출량을 조사했는데 개별 탄소 배출량 상위 1%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4%를 배출하고 이 하위 50%가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배출한다고 해요. 국가별로는 좀 전 세계 기후변화에 물론 미국과 중국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어느 나라에 살든 탄소 배출량의 책임은 상위 1%, 10%의 개별 배출자의 책임 역시 막중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후 책임은 어느 국가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비례하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우리가 쏟아낸 온실가스로 이 기후변화가 심각해졌고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 시대까지 생겼지만 우리는 성장의 과실을 모두 공평하게 나눠 갖지 않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과실을 받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더 컸던 만큼 기후재난의 피해 역시 과실을 받지 못하는 약한 고리들을 파고들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 집중 현상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쓰레기 배출량 밀도 역시 서울이 가장 높지만 폐기물 자립도는 또 가장 낮은 도시가 서울이거든요. 폐기물 처리는 다른 지역으로 미루고 서울은 국민 모두의 세금과 공공 서비스의 수혜를 독식하면서 이 성장해 왔습니다. 수자원이나 에너지 자원과 같은 공공 서비스도 가장 좋은 품질은 서울이 독식하고 있지만 석탄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 등의 기피 시설은 모두 서울에서 멀찍이 떨어진 다른 지자체의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요. 지방은 태풍이나 가뭄으로 인한 산사태, 산불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겪고 있고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공 서비스를 받고 있고 또 개발에서 소외돼 기후 변화에 가장 책임이 적은 지역일수록 기후 변화로 인한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지방 재정이 부족하고 공공 서비스 역시 부족하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게 되고 그래서 인구는 지방을 떠나게 되고 지방 소멸이 점점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 우리가 좀 진보됐다고 생각했던 인류 문명이 파멸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수정 활동가님은 코로나19의 비상사태가 종식되긴 했지만 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더 많이 닥칠 거라고 예견하면서 감염병뿐만 아니라 기후 이상으로 뭐 강력한 자연재해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해요. 이런 자연재해들 때문에 식량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치적으로도 위태로워지는 국가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200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전이 벌어진 수단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수단은 목축업에 종사하던 북부 아랍계와 이 농사를 짓던 남부 흑인들이 평화롭게 살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닥치니까 이 식수와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제 비난하게 이르렀고 서로 탓을 하게 이르렀고 그러다 이제 결국 내전까지 벌어지게 됐거든요. 기후 변화로 수자원이 고갈되고 이 난민의 이동에 따라 국경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기후 변화로 물가가 폭등하고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정세가 또 위태로워질 거잖아요. 쿠데타와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나라 간의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공동의 차별적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데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뭐 제국주의나 독재를 불러올 수 있고 내전이나 전쟁 등을 통해 폭력을 줄여온 인류 문명사를 멸종시킬 수도 있는데요. 재난을 견디게 만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후재난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지난 영상에서 사회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수정 활동가님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진보정당 역시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눠지는데 유일하게 기본소득을 좀 변함없이 지지하는 세력이 생태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자원과 환경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상위 1%가 독점한 이 부 역시 인류가 공동으로 생산해낸 자원이라는 철학적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후재난으로 수렵, 어로, 채집,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으로 빅브라더와 같이 힘과 규모를 갖는 대규모 플랫폼과 1인 사업자라고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 사이에 공정한 노동계약이 점점 더 성립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 성장으로는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자유, 노동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면 질 낮은 일자리라도 확보하느라고 뭐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화력 발전처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기후보다 좀 먼저 생각하게 된다거나 새만금을 개발해서라도 이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숲과 강과 바다를 유해산업으로 바꾸려는 시도,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려는 이 소멸지역의 절박함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은 결국 증세인데요. 이미 소비세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부과하는 탄소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이 탄소세를 거둔 다음에 재정 수입 전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모든 시민에게 직접 되돌려주는 탄소세 배당도 좋은 방법이고 이 기후변화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동안 기후변화 책임은 소득과 자산에 쌓여있게 되잖아요. 좀 강화된 누진세 형태로 소득과 자산에 기후세를 도입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세 가지를 함께 시행하게 될 경우에 세대 간, 계층 간이 또 함께 공정하게 책임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도 해요. 여기에 플랫폼 산업세 등의 도입도 중요하겠죠. 기후변화는 이제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만이 아니라 북반구 선진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수정 활동가님은 기후재난 시대를 살아내는 법을 통해 기후재난 시대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또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세요. 우리의 잘못된 사회구조가 기후변화, 양극화, 지역 불평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세계의 잘못된 구조를 뛰어넘기 위해서라도 이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하고 우리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책을 마무리합니다. 기후변화를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이 정치의 문제로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운 책이었고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이 통계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몰랐던 통계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됐고, 이 같은 통계를 가지고 해석하는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 또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이 해석의 차이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한 측이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좀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좀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는 이 강원도 동해인데요. 인구 소멸지역 중 하나입니다. 공공 서비스가 부족해서 이 가족이 아프면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감기로 병원을 가도 1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게 다반사예요. 하루 10분 걸리는 거리를 다니는 버스 수가 적다 보니까 모든 동을 다 돌아서 다니기 때문에 1시간 이상씩 걸리고요. 봄이 시작되니까 이 가뭄으로 인한 산불피해를 조심하라는 재난 문자는 계속 오는데, 강원도 영동 지역 자체가 실제로도 산불이 굉장히 자주 발생해요. 수온 상승으로 어린양은 꾸준히 죽고 있고, 태풍이 한 번씩 덮칠 때마다 이제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기후전환 시대가 도래하면 아마 제가 사는 강원도는 수도권보다 더 큰 피해를 좀 볼 수밖에 없지만, 마땅한 병원도 좀 생계를 이어나갈 일자리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후전환을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저는 조금 더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후전환을 미루기 위한 행동이 좀 더 빨리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해답은 역시 또 정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책 읽기였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계시는 모든 지역이 어떤 재난이 닥치더라도 이 공공 서비스를 모두 공평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지금까지 공정과